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475조 규모의 국가재정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500조 국가재정 규모에 이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513조 지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우리가 2005년 중간에 2008년에 유럽발 금융위기 때 잠깐 적자재정 운영한 것 빼고는요, 우리가 2017년까지 흑자재정 기조를 쭉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 적자 재정 운영 기조가 점점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선 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지금 재정 수지가 지난번 유 교수님 강의에서 다 들으셨죠. 예. 국가재정, 중앙정부 재정의 순수 총수입과 순수 총지출의 차이죠. 예. 그게 이제 2019년에 이어서 수지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국가 채무도 굉장히 약 2018년 대비 뒤에 나올 겁니다. 30조 정도가 올해 늘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60조 정도가 더 늘어서 이 국가 채무가 현저히 증가되는, 그래서 워낙에 경제 상황이 어려울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세계 어느 나라나 재정 운영을 공공재정 지출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적자 운영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500조를 돌파했고 재정 수지, 국가 채무가 적자 운영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지금 여기 쓰인 것처럼 총 수입은 약 1.2%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거는 세수 예측을 기반으로 2020년 예산은 짜는 거니까요. 예. 근데 총 수입은 1.2% 정도 증가하는데 반해서 총 지출은 9.3%가 느는, 그리고 이제 총 수입이 주는 주요 이유가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957억 불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나라입니다. 예. 근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딱 2억 불 빼고요, 957억 불의 무역 흑자 중에 955억 불이 저기입니다. IT입니다. IT. 예. IT 중에서도 우리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우리가 후공정만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예. 전공정은 일본이나 독일 기술에 의존해 가지고 일본이나 독일이 만든 기계 장치들을 갖다가 놓고 우리는 후공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우리가 또 IT 강국이면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하잖아요.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많은 이 무역 수지 흑자를 낸 나라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거의 지금 중국이 추격을 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긴장하고 한번 봐야 될 수치가, 우리가 IT 강국이고 지금 IT 중심으로, 사실 자동차는 이미 작년에 빅메이커 넘버 5에서 6위로 밀렸잖아요. 내년에 7위로 밀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기업인 기아현대그룹이 96년에 아산공장 짓고 23년째 국내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행히 그래도 SK 삼성이 배터리 쪽에서 좀 세계적인 기업으로 앞서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배터리 쪽 빼고 나면은 전기자동차도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해서 가고 있고요. 중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버스도 저 녹색 번호판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버스까지도 걔들은 전기차를 쓰고 있단 말이죠. 전기 컨트롤하는 기술이나 모터 기술이 워낙 우리보다 이미 앞서가 버려가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선 이미 휘청했잖아요. 예, 우리가 IT, 자동차, 조선 이 세 가지 가지고 버텨온 나라인데, 예. 근데 조선이 다시 1위를 회복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휘청거릴 때 우리의 숙련 기술자들, 숙련 노동자들 5천 명이 지금 중국으로 팔려간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막 3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막 줘버리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조선도 1위 자리를 다시 뺏기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이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까지의 우리가 실적 성과에 만족해가지고 넋 빼고 있다가는 조만간 아주 도탄에 빠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R&D 쪽에 너무 좀 소홀해서요. 사실 IT 시장 규모가요, 글로벌 마켓 규모가 4조 달러랍니다. 예.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생명산업, 생명과학 쪽은 8조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시장 규모가 IT의 2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명과학, 생명산업,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후진국입니다. 이미 선진국들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주요한 이유는 이제 각종 규제들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 살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불안한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정분권 1단계에서 지방 소비세를 5% 더하기 6% 해서 이제 21%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로 들어가던 것들이 국가재정으로 편입됐던 재원이 지방으로 좀 넘어왔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거의 말장난 수준의 얘기고요. 지방 분권으로, 재정 분권으로 해서 세수 둔화됐다. 그건 중앙정부의 좀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게요. 예. 그래서 2020년 예산을 볼 때 이렇게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지금 예산을 지금 정부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선 수업에서 국세, 지방세 세목들 쭉 보셨죠. 예, 그래서 세목별로 2018년, 2019년 그리고 내년 거는 추계입니다만은 이 세목별로 이렇게 쭉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심화 과정도 하고 해서 동네에 가서 지역에 가서는 또 다른 시군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동시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 끝나고 흩어지지 말고요. 동창회처럼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공부도 더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광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시군은 물론이고요.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년 결산 자료 내면은 결산 자료도 한번 내가 결산검사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림 제대로 했는지 결산서 나오면 결산서도 같이 놓고 분석하면서 토론해보고요. 또 202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줘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 재정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지방 의원들이나 단체장들한테 문제 제기할 거는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이 또 동네에서 내가 낸 세금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국가재정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관계에서 지방은 국가재정 쪽에다 대고 여러 가지 볼멘소리,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지방재정 운영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도 많거든요. 여전히 소위 말하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함부로 쓰이는 돈들도 있고요. 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좀 사업이 재조정되거나 혹은 폐기돼야 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막 공약 이행률 평가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요 공약 이행 평가 이런 거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릇된 공약을 용기 있게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점수를 주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약속한 거를 몇 프로 지켰냐만 가지고 따지니까 막상 저도 일 맡아서 보니까 이건 내가 좀 못 모르고 공약을 했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공약 이행 평가를 의식하고 또 공무원들도요 시장이 공약한 거 중심으로 막 예산 짜고 막 합니다. 그래야죠 인사권자인 시장이 이뻐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조정하고 뭐 이래야 될 것도 그냥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재정이 불합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깨어있는 시민, 학습된 공부하는 시민들이 이런 재정활동 지역에서는 애결산만 함께 해보면은 전체 재정활동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 재정 모니터링 활동을 옛날에는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예산 감시 활동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었고, 근데 좀 시들해졌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민사회가 눈 부릅뜨고 해야 될 중요한 활동 중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분권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지방 재정 활동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활동해 보실 거를 권유합니다. 세목별로 지금 2020년 그 세수 규모를 세목별로 지금 이 두 페이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 갖고 계시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기재부에서 왜 그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죠. 2020년 국가재정의 그 운영은 이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정부 스스로 설명하기를 내년도의 중점 투자 방향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짐작되시죠? 한일 관계에서 이제 새삼스럽게 부품 소재 산업의 이 중요성 또 우리 한국의 낙후성을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정치 논리로 전환되면서 8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던 거를 2조대로 이렇게 늘린 것 그리고 이제 AI나 DNA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AI 이게 이제 이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마다 그랬지만은 기재부나 과기부에서 또 산자부에서 미래 성장 돌령 10대 산업 미래 핵심 전략 산업 8대 전략 산업 이런 식으로 이 정리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집중해서 연구 개발하고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될지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 DNA 플러스 빅3라고 표현되는 그런 미래 산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2020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활 SOC 쪽을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중점 투자 방향, 이게 예산에는 생활 SOC 강화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도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과 미래 예측에 기초해서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점 투자 방향이고, 그리고 분야별로 세출을 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 모니터링 할 때 이제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예산의 흐름, 예산의 우리 재정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려면 우선은 최근 2, 3년간의 뭐 가장 가까이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부터 보시면은 지금 내년에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도 우선 증가율이 큰 게 어떤 것들인가요? 산업, 중소기업, LNG, 에너지 이쪽도 크고요. R&D 쪽 크고, 환경 크고, 일자리, 복지, 노동, 복지 지출 계속 늘고 있고 일자리 관련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지, 일자리, 환경, R&D, 그 다음 지금 경제 불안 관련해서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느네요. 이렇게 해서 또 흐름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걸 또 말로 풀어놓은 게 이겁니다. 사회안전망 보강,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투자 많이 하겠다.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들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도 국방 예산이 드디어 또 50조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 22, 3조, 그전 김대중 정부 때 한 18, 9조 정도 국방 예산 규모가 그랬는데 국방 예산도 이제 5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긴장 완화,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국가 재정, 지방 재정 운영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예산 규모만 놓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500조 돌파했는데 뭐 사실 그 중에 거의 10%, 그렇죠? 10%를 국방에 써야 되는 나라인 거죠. 이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서러움이기도 하지만 이게 살림살이에도 굉장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4년 단위로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국가도 재정운영 계획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을 하죠. 그래서 19년에서 23년까지의 이 4년간의 이 국가재정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국가재정운영 계획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역대 정부 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거의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마다, 역대 정부마다 이렇게 차별성, 차이점도 이렇게 확 드러나는데요. 특히 두 번째 거 보십시오. 매년 요 얘기는 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끊임없는 공공재정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이 두 번째 얘기가 현실이 되는데 거의 표현만 달랐지 역대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거의 내동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기업 경영 일선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은 화를 내죠. 이 새끼들 맨날 말만 저렇게 하지, 응? 현실은 갈수록 엉터리야 이러면서
화를 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건 4년, 그거를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 중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상의 수입과 지출을 19년부터 계획 기간이 23년까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재정 수입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지출 증가율, 그러니까 향후 4년, 5년간도 계속 적자 운영 기조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경제 불황에 따른 재정의 그 확장적 지출이 불가피한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요 중기 재정 계획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가 조금 이렇게, 물론 정부는 GDP 대비 3% 중반, 마이너스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면 큰 문제 없다. 그리고 국가 채무도 GDP의 40% 중반대 수준으로 유지해 가면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예.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그렇고요. 이걸 분야별로 재원 배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게요. 그 정치 행위의 가장 그 고도의 정치 행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정치 행위의 결과물이죠. 근데 가장 높은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이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것. 예.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빠 수입 얼마, 엄마 수입 얼마.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총 얼마다. 필수적으로 써야 될 관리비, 애들 교육비, 이걸 빼면 우리가 한 달에 혹은 금년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얼마다. 올해 우리 집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수입으로 안 되네? 그러면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정하고, 예. 그런 행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행위거든요. 예. 우리 공동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해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쓸 건지, 또 미래를 위해서 뭐는 좀 이렇게 아껴두고 가야 될 건지, 또 그동안 쭉 했던 일이지만 그동안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하면 이렇게 뭐를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지,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하자. 우리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경 못 썼지만 요 일은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기다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들. 예. 결국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내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누가 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 짜야죠. 대통령은 집행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하면 공무원 중에 대빵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시키는 것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 권력, 관료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나라예요. 헌법 1조 2항에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사방에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고, 그쵸? 현수막이고 온동 그냥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나라, 이 도시의 주인 노릇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런 배분을, 국민들이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이 다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큰 보따리를 정하는 겁니다.
예산 운영의 기조를 이제 짜는 거죠. 기본 방향은 이렇다. 뭐 해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다. 국가 경쟁력이 지금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도 뭐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토론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얼마를 쓰고 뭐 모자란 것을 빚을 얼마를 내고 뭐 하자고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까지 세워요. 빚 얼마 낼 건까지도, 채권 발행 얼마 할 건까지도 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을 짜요. 이게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지금 그 카테고리 구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짭니다. 자, 공무원들한테 이 예산 규모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예산이 줄면은요, 조직이 주는 겁니다. 예, 조직이 줄어요. 뭐, 이 팀 해체해. 뭐, 이과, 이 업무 어느 부처로 넘기고 이과 해체해. 공무원들의 자기 존립하고 국가 예산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전년도보다 줄지 않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례입니다. 실례를 들을게요. 경찰청 예산에 CCTV 예산이 확 늡니다. 그거는 뭐 시민 안전, 또 실제로 CCTV 많이 깔고 나서 범죄 증가율, 예방률이 뭐 훨씬 좋아졌죠. 요즘 CCTV 경찰들 편하게 합니다. 시에서 와가지고 CCTV 다 자료 줘봐 해가지고요. 그거 쭉 뒤지면은요, 범인 금방 잡아요. 그래서 사실 시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CCTV 예산 많이 확충해야죠. 근데 저출산 관련 예산에 CCTV가 들어있는 거예요. 경찰청 예산 중에. 그래서 물어봤죠. 야, 저출산하고 CCTV가 뭔 상관이 다냐? 그러니까 CCTV가 많아야 남녀가 안심하고 늦게까지 데이트하고 뽀뽀도 하고 그래야 애 생길 거 아니요. 경찰청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의 돈보따리가 저출산 예산 쪽에 많이 확보되니까 모든 부처, 심지어는 청단위 조직까지 저출산 쪽에서 예산을 땡겨와야 돼요. 우리 부서로. 그래야 우리 사업이 안 줄고 우리 조직이 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저출산 예산에다가 CCTV 예산을 담습니다. 즉 경찰청도 저출산 예산 보따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으니까 거기서 어쨌든 뭐 돈을 모든 부처가 그 돈 보따리에서 돈을 뽑아가려고 하니까 저출산 CCTV도 저출산 관련 예산을 갖다가 CCTV 다는데 쓴단 말이죠. 우리가 소위 부처 이기주의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전략하고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한 예산 수요보다는 그것이 최우선적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죠? 그런 걱정을 풀어나가는데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각 부처의 자기 논리와 자기 이익이 실제로 예산 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 재정 계획 수립을 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짜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부 장관과 각 부처의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마주 앉아서 내년에 쓸 수 있는, 야, 기재부 내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돼? 그럼 보고받고, 그러면은, 우리 이러이런 순서로 좀 돈을 배분해서 쓰자. 그게 국가 재정 전략인데, 현재 우리는 국민들이 배제된 채 관료 권력, 행정 권력이 다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네. 예, 중기 주방재정, 국가재정 계획입니다. 예, 여기서도 어쨌든 미래에 먹고 사는 대책, 그 다음 또 국방, 그리고 사회안전망,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요인 중에 하나인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 소득 분배 개선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매년 국민들 건강,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지금 향후 5년간, 4년, 5년간 국가 재정에 주요하게 쓰일 분야다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돈 걷고 그다음 지출하고 하는 게 지방재정입니다. 예. 국세가 15가지죠. 지방세가 몇 가지인가요? 지난번에 그 세목 쭉 표로 정리해 놓으셨던데. 예, 11가지. 예. 네. 혹시 공무원 출신이신가요? 아니에요? 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주인된 입장으로 풀어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림살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재정은, 워낙이 이 국가재정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 세목으로는 소위 국세가 15개, 지방세가 11가지인데, 세액 기준으로 하면은 80%가 국세고 20%가 지방세 아닙니까? 네. 이제 쓰는 구조는 우리가 지방 쪽에서, 어차피 돈은 시군구 통해서, 시도 통해서 국가사업도 집행이 되니까, 지방이 60%를 쓰고 국가가 직접 지출하는 돈은 40% 정도 됩니다만은, 이 세입세출 이 체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주적인 어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게 자치인데, 그런 이 재정 권한이 워낙이 지금 중앙에 애속되어 있고 지방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지난번 수업에서도 아마 교수님 많이 강조하셨을 거고요. 우리가 이 수입 지출 여기 체계에서도 보시면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는 중앙과 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구민이시죠? 구세가 몇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시하고 구는 그러니까 지방세가 11가지잖아요. 11가지 세목으로 지방세를 내는데 그 중에 6개가 이제 광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내 위에는 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세가 6개고요. 시군세가 5개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세가 11개인데 이 광역시에는 구가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구인데 구에는 이 세목이 딸랑 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재산세를 구하고 서울시가 반띵해요. 5대5로. 그래서 서울의 구는 이제 재산세가 있는데 그 서울이 아닌 광역시의 그 기초세, 구세죠. 구세는 등록면허세. 저기 재산세는 서울특별시 구의 경우는 공유를 하는데,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만 재산세를 반띵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세목은 2개인데 재산세의 50%를 구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는 그 구의회를 없애는 걸 안으로 넣어놨었잖아요. 지난번 정부 때 종합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때 기초 구의회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도 이 구 행정 권한이나 구의 재정 구조 또 재정 규모 이런 것들이 이 자치가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난 정부 때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구의회를 없애는 것까지 안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 보면은 구는 훨씬 열악하다. 딸랑 세목 2개 가지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무슨 구청장이나 무슨 구의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소위 말하는 신장성이 아무것도 없는 세원만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세가 11개 세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신장성, 확장성은 전혀 없는 세목들만 지방세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구는 특히나 더 열악한 상태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도 보셨지만 92% 그 전체 243개, 기초가 226개고 광역이 17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243개인데 243개 자치단체의 92%가 지방세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지방자치, 그런 지방재정의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이 일단은 세목 배분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 중에서는 광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재정 규모나 재정 여건이 제일 낮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기도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전라남도 거나 광주시 거 꼭 한번 구해서 보셔요. 또 내가 살고 있는 구나 군의 예산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행안부 그 지방재정 통계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 이렇게 두껍지만 앞에 몇 페이지 보면 다 나와요. 전체는. 일단 예산 총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은 거 있습니다. 뭐 전체 규모는 얼마고 빚은 얼마 내기로 한다 하고 뭐 이렇게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 세입, 세출별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앞에 한 뭐 대여섯 페이지만 넘겨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규모는 어떻고 대강 어느 쪽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쓰고 있구나 하는 거는 금방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특별회계를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하고 일산에 한류월드 뭐 이렇게 3개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는 뭐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계고요. 특별회계는 뭐 그 응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죠. 쓴 만큼 요금 내고 그 요금 수입을 가지고 뭐 노후 광거 정비 사업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이 수익과 지출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고 그 특별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이 뭐 항목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이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를 기업회계, 공기업회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뭐 요금이나 혹은 특별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기타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지금 7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네요. 올해 2019년 올해 21조 1000억 정도의 일반회계와 그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3,500억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 다 합쳐서 2조 9천억 이렇게 해서 토탈 24조 3천억 24조 3천억 정도가 지금 경기도 살림살이입니다. 이제 세입 예산, 세입 총괄표입니다. 이게 세입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지방세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 의존 재원이죠. 이게 큰 거죠. 자체로 지방세하고 세 수입하면은 약 52% 정도. 52% 정도는 지방세하고 자체 세외 수입이고 나머지는 의존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게 약 39.3% 정도 되죠. 약 40% 정도는 정부에 의존하고 그리고 한 9% 정도, 9.4%는 뭐 이거는 저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 빚내고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다른 뭐 특별회계 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회계가 내부 거래죠. 뭐 일반회계 쪽에서 좀 꽂아 쓴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자체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 정부한테 타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빚도 내고 뭐 옆집에서 좀 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전 수입 및 내구 거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예. 말 뜻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52% 정도는 뭐 세금 걷고 그다음 뭐 세외 수입 있잖아요. 세금 아닌 것들 우리가 뭐 등본 띄면은 뭐 수수료 내고 수입인지값 내고 뭐 하는 거 그런 등등 뭐 다 모은 게 안에서 생기는 돈이 들어오는 돈이 한 52%, 정부한테 의존하는 게 한 41%, 그 다음 빚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한 9%. 뭐 경기도가 매우 그래도 상태가 좋은 지자체. 그 다음 이거를 이제 돈 들어오는 거를 세목별로 본 겁니다. 예. 제일 큰 게 취득세죠. 예. 6조 7천억 금년에. 예. 아까 저기 일반회계가 21조였잖아요. 예, 21조였는데 세목별로 보면 이제 지방세가 1조 1,600억이고요. 그 중에 이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저 도에서는 재산세가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취득세가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지방 소비세. 이게 이제 우리가 국세로 그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 부가세에 지금은 작년에 4% 5% 올려가지고 지금은 15%.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이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6% 더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21%가 되겠죠. 그겁니다. 지방 소비세. 이게 이제 도로 가는 돈이죠. 이제 기능별로 예산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능별 세출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짐작하시다시피 사회복지 쪽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IT, 조선, 반도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 세 가지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뭐 자동차, 조선 거의 끝났고 반도체도 IT도 거의 끝났다. 그리고 정작 미래의 IT보다 2배나 시장 규모가 큰 생명산업, 생명과학 쪽에서는 우리는 이미 너무 지금 후진국이 돼버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아동 수가 줄고 뭐 그래서 뭐 빈교실 생기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해야 됩니다. 근데 기재부, 교육부에 뭐 학교 통폐합 뭐 그쵸? 교육 예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의 눈으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고 따져야 될 부분이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합니다. 아까 국가재정법 말씀드렸죠. 지방재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짜고요. 연이어서 지방재정전략회의 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의 의지를, 도지사의 의중을 많이 반영해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합니다. 공약사업들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하고 또 도지사의 철학, 도지사가 내건 도정 방침, 뭐 이런 것들도 계획에 녹여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모든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행정은 예산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런 이제 기본소득. 경기도도 지금 우리 이제 중소기업의 80%가 경기도에 있고, 뭐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지금 서울 경기에 있고 이런데,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뭐 절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한민국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 부분은 서울과 경기도가 답을 좀 내놔야 되는. 왜냐하면 뭐 자원이, 돈도 서울 경기에 있고 인재도 서울 경기에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어쨌든 서울 경기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줘야 되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다음 도지사에 또 나올 양반이 아니잖아요.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뿐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고 2022년에 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세 달 뒤엔가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기 임기 채우고 도지사 또 나갈 것 같습니까? 이제 바로 대선으로 직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도정이나 저기가 본인은 이런 소리 하면은 아니라고 하고 싫어하겠지만 상당히 그래서 막 전혀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데 남북 관계 막 기본소득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도의회가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예산 심의 안 하면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이렇게 조금 왜곡될 수 있죠. 예. 사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에 의해서 이렇게 2023년까지의 이렇게 그 세입 전망을 해본 거죠. 예. 지방세가 6.3% 평균적으로 이렇게 느는 걸로 잡아놨는데, 예. 그리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전 재원은 마이너스 3.3 정도 연평균 될 것 같다. 즉 정부로부터 오는 돈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놨고요. 근데 제가 봐도 뭐 이 전망은 합당한 것 같은데, 예. 아까 지방세 중에 보셨죠? 제일 큰 게 뭐든가요? 6개의 광역세, 도세 중에 취득세가.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의 이 참 서러움이자 한계인 게 시군도 그렇잖아요. 재산세가 제일 커요. 이따 시흥시 거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재산세. 도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는 보유세고 이제 등록세, 취득세는 거래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돌아가야 시군도 살림이 되고 도도 세입이 늘어요. 근데 부동산이 다운되면,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예. 담배 좀 적게 피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지길 바라야 되는데, 살림살이에서는 담배가 좀 팔려야 이게 담배 소비세가 들어올 것인데, 이따 시흥시 보시겠지만 뭐 엄청 큽니다. 예, 비중이 커요. 서열로 치면 3번째, 4번째 이러거든요.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경제가 뭐 저기 되고 막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고 하면은 연평균 6.3이 정도 늘어가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짜면은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선생님 한번 보세요. 저 나중에 지나봐야 알지만 절대 6.4% 평균 안 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6.3% 늘 거라고 짰냐면요. 도지사가 막 얘기해 놓은 게 많아요.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예산계획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이따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이 계속 늘 겁니다라고 일단은 얘기해야 돼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수입과 지출을 평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대로 안 되면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진도 안 나가고 어떤 거는 하다가 뭐 지사 바뀌면 또 스톱해버릴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재정 운영이 난맥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지사 보고용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의회 좁아요. 의원들은 별로 관심 갖고 따져 묻는 놈도 없으니까 뭐 의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지사님 공약 사업 하려니까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정도 돈이 생긴다고 써야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 재정 운영 계획이 안 나와요. 아무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 수입이 6.3% 느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다음에 볼 저기를 짜는 겁니다. 이제 저 세입 전망, 아무튼 세입 전망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해놨잖아요. 예.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심증으로 하는 얘기지만, 예. 근데 이제 그거에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뭐 매년 6.5%씩 막 지방세가 느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쪽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3.3%씩 신장률이 이게 증감률이 가장 높은 거죠. 여기 3.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 그다음 도로교통 수송 쪽 3.2. 경기도는 교육 분야가 계속 신도시가 생기고 인구 유입이 되고 하니까 교육 쪽도 매년 연평균 2.8 정도 느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예.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이 관계가 큰 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특히 과학기술 분야, 경기도 이 재정 규모에 비해서 이 500억대를 쓰겠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한번 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 만한 대목이죠. 시흥 같은 경우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지금 9천억대의 이제 살림살이 규모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보시는 것처럼 40%가 안 됩니다.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하고 세액 수입이 한 52% 정도 됐죠. 근데 여기는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 합치면은 44% 정도 되나요? 네. 44%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존재원,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900억 정도, 900억대 비율로는 한 10.5%죠. 그 다음 경기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경기도에서 받는 거는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도 한 9% 정도 되죠.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이 22%, 그 다음 도에서 받는 거 8%. 그래서 요거 보조금 30%하고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9%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한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받아야 살림살이가 되는 도시입니다. 226개 시군구 중에 시가 75개입니다. 그 중에 시흥시의 재정 규모나 재정 자립도는요, 그래도 10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상위권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정 구조는 지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뭐 할 게 없는, 쓸 돈이 없는 도시입니다. 이 지특에게 이것이 또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기재부 장관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어서 이 지특 얘기도 길게 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튼 나중에 예산 모니터링 활동하실 때 좀 눈여겨봐야 될 이 특별회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부에서, 정부에서 오는 돈들인데, 이게 지방교부세부터 여기까지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오는 돈인데, 그 중에 이 국고보조금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고요. 비중 크잖아요. 그리고 지특도 규모가 큰데,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지특보조금입니다. 요거 나중에 별도로 네이버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공부 좀 해보세요. 이 세목별로 시군세 5개라고 했죠. 시흥시 걸 가지고 한번 규모를 한번 볼까요? 전체가 3,400억대인데요. 주민세가 제일 큰 게 이제 뭐니 해도 재산세입니다. 아까 도에서는 거래세, 등록세, 취득세고요. 시군에서는 재산세, 올해 기준으로 1,100억. 재산세 다음으로 큰 게 지방소득세죠. 그래서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늘어야 돼요. 재산세 이거는 신장성이 없다니까요. 재산세 많이 걷자고 가표를 막 무리해서 조정할 수 있나요? 또 가표를 시장군수가 정하나요? 중앙정부가 정해주지. 그리고 또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안 되고요. 뭐 집 하나 있다고 막 계속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보전 수입이나 내부 거래가 저 앞으로 5년간 비중을 높게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뭐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주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지방의 채무 관리입니다. 뭐 지방이나 국가나
집구석이나 뭐 빚이 많아서 좋을 건 없죠. 그러나 지방 경영이나 국가 경영이나 가정 경영이나 투자가 필요할 때는 투자의 타이밍도 있는 거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가용 자원을 미리 땡겨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즉 빚을 내서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선거 때만 되면 뭐 이 정치권에서, 동네 정치에서도 뭐 부채 비율이 얼마다, 뭐 네가 구청장 하면서 빚이 늘었다 줄었다 막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삼아 버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 재정 상태 점검 좀 해야 쓰겠어. 그래가지고 아주 단순한 지표, 부채 비율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시흥시, 인천광역시 세 개가 재정 위기 단체다 하고 9시 뉴스에 막 나가니까 9시 뉴스에 이력은 크더만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부터 막 시청에 전화가 불이 나고 막 행사장만 가면은 빚이 그렇게 많아요. 어쩌려고 그러요. 막 했었고, 선거 때는 너 잘 만났다 하고 막 빚쟁이 뭐 시흥시 뭐 파탄의 주범 김윤식 사퇴하라 뭐 근데 다행히 개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빚 다 조기 상환했습니다. 뭐 제가 일 맡기 전에 있던 빚까지 그냥 다 갚았어요. 그래서 부채 제로 선언까지 했는데 그거 썩 잘한 거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일정 정도 빚을 안고 가면서 사업하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빚 안 내고 하면 좋죠. 근데 정말 요때는 연구개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뭐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그 다음 시장에 뭐 팔아먹을 경쟁력 있는 물건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지방 경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이 정치 논리, 그 다음 중앙부처의 아주 단순한 잣대 가지고 지방을 평가해 가지고, 그 시민들, 주민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우리 재정 위기 단체래, 큰일 났네, 저놈 새끼 좀 망할 놈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설계, 투자, 이런 것들이 정작 차분하게 토론도 못 해보고 묻혀버리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지역은 그런 도시는 아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채 비율만 가지고 무조건 막 걱정하고 따지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6대 분야, 6대 분야의 33개 과제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 실질적인, 그러니까 납세자인 주민이 우리 세금을,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예산 편성권, 단체장한테 주어져 있는 예산 편성권을 분권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린다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의 또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납세자가 예산 편성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이제 보다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방재정 정말 이 지방세 가지고는, 자체 세입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안 된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 92.2%인 224개 지자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지난번 강의 때도 다 얘기하셨더만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이 세원도 잘 나누어야 되고, 또 부족한 거를 서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재정 조정 장치죠. 조정 장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수직적 재정 조정 장치와 수평적 조정 장치가 이렇게 있다. 아까 도예산, 시흥시 예산에서 보신 것처럼 수직적, 즉 국가가 지방으로, 또 도가 시군으로 주는 이런 수직적 지방 재정 조정 장치가 이런 게 있다. 제일 많은 게 교부세고요. 이제 국가가 지방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 도가 시에 주는 조정교부금하고 도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주는 수직적인
이 재정을 조정하는 장치고요. 수평적인 지그들끼리 하는 게 이겁니다.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돈 이게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은 재산세를 서로 반반 나눈다. 요거 수평적인 조정 장치죠. 2019년 올해로 이제 종료되기로 한시법으로 일몰되는 법인데 대통령 공약이 저거는 확대 지속해 가겠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내는 재정분권안이 지방 소득세 빼고 교부세 빼고 지방 소비세만 딸랑 건드려 놓으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우리끼리 합의해서 조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재부는 속으로는 너희들끼리 신나게 싸우다가 날새라 이러면서 개떡 같은 안을 던져줬는데 다행히 지방끼리 정말 몇 달간 치열하게 논쟁하고 아주 그 시뮬레이션 작업 여기 조선대학교에 아주 실력 있는 지방재정 전문 교수님이 계셔요. 서울대에도 그런 교수 없습니다. 예, 그 교수님이랑 같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겁니다. 지역 상생발전기금에다가 지방 소비세 많이 거치는 도시가 저기다가 돈 담아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이 지역 상생기금에서 이 돈 부족한 데다가 돈을 이렇게 뿌려주는 이 지역 상생발전기금이 그런 돈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예. 뭐 이 제도도 뭐 운영 경험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수평적인 균형을 잡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정하고 있는데 7대3 거쳐서 6대4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엉터리 안을 내놔서 이렇게 일단 지방 소비세 4% 올리고 6%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는 19년에 15% 올리고 내년에 10% 올리겠다 했는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실현이 안 된 겁니다. 요것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것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며칠 전에 제출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세 일부 늘어난 대신에 균특사업 3.5조를 까버렸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5조라고 돼 있죠. 실질적인 순증 규모는 8천억 규모. 뭐 이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받고 가자 해서 이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총량적으로는 어쨌든 플러스는 되니까 이 절름발이 조정 아니지만 재정분권 아니지만 받고 가자라고 결론 내린 게 그건데 실제로 순증 규모는 보잘것없는 상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게 그나마 75대 25 정도. 내년에 추가로 6% 조정하면 74대 26 정도 된다. 이렇게 해도 7대3 하겠다는 6대4는커녕 7대3도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재정분권 2단계 2020년까지 이 정부 말미에 7대3은 어떻게든 하겠다. 그래서 12조 플러스 알파 12조 이상을 지방재정으로 국가재정을 넘기겠다라는 게 이제 로드맵인데 재정분권 2단계 개편 방안 또 뭐 202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단계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했고요. 2단계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최근 회의 분위기로는 성실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끝내고요.